그걸 못을 박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지난번 그 합의 내용에 대한 완전한 이수보다는 단계적 비핵화로 일단 바꾸고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비핵화는 앞으로 핵 전용 시설을 더 이상 사용하지도 않고 현재 있는 것만 파괴하겠다는 그런 선에서 비핵화를 맺어주자는 북한의 요구사항이 분명히 왔을 거라고요. 그럼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생화학무기라든가 그런 이미 소형화된 핵탄도 내지는 그런 미사일 체계는 그냥 놔두고 우리가 가동 중이거나 앞으로 생산하는 그런 단계 라인이라든가 그동안 생산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쓸모없는 그런 폐기장만 폐기하는 게 비핵화라는 거죠. 비핵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이 이틀 전에 그런 탄도미사일 체계를 자기네들이 4개를 폭파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김정은 고맙다고. 드디어 여러분, 김정은이가 드디어 어저께 그 핵 탄도 체계 그 미사일 추진 체계를 가지고 4개를 폭발시켰다는데 이거만 봐도 비핵화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구나. 그리고 방송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북한이 드디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막 그런 시설 체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결국은 6월 12일 날 그 미국하고의 그런 평화협정과 동시에 그런 비핵화를 북한이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한테 이렇게 임의적으로 잘 보여가지고 우리는 확실한 비핵화를 하는 그 자세로 나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바보들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오늘도 4개를 폭파했으면 너무너무 고맙네. 이걸 진심으로 믿어요? 이게 조크죠, 조크. 네. 영어로 조크.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4개를 이미 했고, 이미 폭파했고, 다 물 건너갔고, 이제, 김정은이 지난번에 합의 내역서, 보니까, 트럼프가 완전히 말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의 그냥 트럼프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전쟁하겠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봉합하고, 대충 그냥 쓰레기장 몇 개 치우면은 그냥 그걸로 했다고, 미국 스스로가 그냥 사인해주고, 야, 이제 됐어. 니들 더 이상 핵무기 쓰지 마라. 내가 돈을 줄 때. 이렇게 이제 그런 논리로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거를 확실하게 알고 그저 트럼프 대통령 그냥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 잘해요.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해. 야, 니네들 있지? 공부만 하지 마. 니네들도 게임 많이 해야 돼. 게임 많이 하고 놀아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학생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된 줄 알아요? 힐러리 클린턴, 그 다음에 조지 부시, 그 다음에 폼페이오 다 통틀어서 영어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듣기가. 바람들고.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럼 영어를 어떻게 하느냐. 영어 잘 들어봐요. 재밌게 하잖아. 쉽게 하잖아. 아주 쉽게. 어려운 단어 안 쓰고 쉽게 하잖아. 할아버지들이 얘기하는 그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국민학생 4학년 정도의 학생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이해를 할 정도라고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미국 국민들이 저런 대통령 없다. 이 역대 대통령들은 다 높은 고급 언어와 정치적인 그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단어만 갖고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그런 정치적 단어라는 게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어떤 정치적 특수영어가 나오면 저게 무슨 뜻이지? 모를 수밖에 없죠. 한국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사람들끼리 말 시켜보면 일반적인 얘기 잘해. 한국 사람 같죠. 아저씨 밥 먹었어요? 여기 어디죠? 저 어저께 어디 갔다 왔는데요. 예, 그거 맛있어요. 이렇게 들어보면 저 굉장히 말 잘한다.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말 잘하는 것 같이 텔레비에 나오면은 그 사람도 대한민국 뉴스 못 알아들어요. 내 방송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거를 일상생활 그 방식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쉽게 자기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물론 그게 그런 그 선거에 그런 아주 큰 뭐 비중을 차지했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화법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폼페이오 장관이 3일 전에는 낙관적으로 얘기하고 또 그 다음 날은 정반대에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입장을 받지 못했다. 그 북한은 내가 볼 때 당분간 갈 일이 없다. 여러분, 당분간 갈 일이 없다는 얘기는요. 북한이 비핵화를 수정해 달라거나 아니면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 못한다. 우리는 핵무기 제거를 할 수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미국한테 폼페이오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의사 전달은 폼페이오한테 합니다. 북한은 폼페이오한테 하면은 폼페이오 장관은 그걸 바로 가지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그럼 폼페이오가 제일 처음에 그런 걸 받았을 텐데 북한이 지난번에 그 약속을 전면 180도 각도를 바꿨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나는 아직까지 북한에 갈 일이 없고 또 앞으로도 북한이 그런 비핵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오늘 그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대북 제재 강경 노선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제가 볼 때 제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소강 상태가 앞으로 한 일주일 더 가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달 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7월 달에 이제 접어들죠. 게다가 보면은 북한은 지금 계속 북한은 늘 꿀먹을먹으래요. 북한 저놈들이 한때 막 2월 12일 날 그 회담 열리기 전에도 5월 달에도 막 미국한테 어떤 의사도 비추질 않고 그다음에 미국이 갑자기 막 북한하고 절교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그 다음 나타나고 아니다 절교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런 자기들이 그냥 몸이 바짝 달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매달려서 한 번만 날 만나달라 했을 때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북한은 그런 비핵화에 대한 논의도 북한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쩌면 북한 김정은이는 김영철이라든가 최선희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 그 측근들한테는 비핵화에 대한 어떤 향방을 일체 저는 얘기를 안 해줬을 거라고 보고요. 또 얘기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강경 논의. 오늘 폼페이오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예요. 트럼프 대통령 되게 싫어해요. 존 볼튼이라든가 폼페이오가 그렇게 독단적으로 나왔고 북한을 자극하는 얘기를 하지 못하기도 했어요.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제가 어저께 뉴스인가 그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젠가 그제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그랬답니다. 북한에 이제 어저께 의회에다가 발송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대북 제재 행정명령 6건인데요. 그게 이제 효력을 더 1년, 내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죠. 더 연장해서 비상사태까지 유지하라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내역을 보면은,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 아니,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비핵화를 잘하면은 돈까지 주고 다 한다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다가 1년 동안 유예를 또 해놓은 게, 6개 제재 조항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 금지야. 그럼 비핵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비핵화 시작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 그럼 지금 김정은이가 저기 평양에 있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 인터뷰 때 북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동향을 다 캐치를 할 건데요. 최선희가 하겠지? 아직 귀신 같으니까 그 여자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생긴 건 귀신 같지 안 생겼어요? 아니 생긴 거는 그냥 그냥 평범한
근데 이상하게 그 최선희는 그 사람 외교관이잖아요. 근데도 북한에서 그렇게 그런 최선희를 외교관을 내세웠다는 걸 뭔가 좀 그 회담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온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김영철이는 생긴 게 도둑놈같이 생겼잖아. 이렇게 얼굴이 막 우락부락하고 완전히 그 무장고비 스타일이라 아무래도 상대방이 그 대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 거부감을 느끼죠. 그래서 최선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자의 얼굴이기 때문에 북한 그 외교관 유일한 외교관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이 얘기 들었으면 최선희가 그냥 적화됐을 때 아주 그냥 먼저 그냥 잡아 죽치겠는데요. 아니 그걸 떠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미국의 그 정치인들이 비핵화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를 분명히 캐치를 할 거라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그 6개 그 안에 보면은 그 북한의 그 해외 인력을 갖다 보내는 나라들은 다 제재시키고 북한은 제재받고 그다음에 그 북한의 광물, 북한은 굉장히 광물이 많습니다. 철강석도 많고요. 그런 석탄이 아주 북한에는 풍부하답니다. 북한이 사실상 그런 석탄을 팔아서 그동안 생계 유지를 했죠. 근데 북한에는 우라늄도 많이 그 산 속에 우라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게 그 북한은 그런 광물성의 그런 물질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북한이 그런 뭐 광물이라든가 그런 뭐 금융거래, 그다음 해외 송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 그게 사실 북한의 해외 송출이라는 게 뭐 규모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랬을 때 뭐 그까지는 석탄 팔아봤자 그거 우리나라 스마트폰 10개 한 만 대 파는 것만 하겠습니까? 자동차 한 대 파는 우리는 뭐 엄청난 돈인데, 근데 사실 그게 큰 비중을 차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비록 미미하지만 저것들이 그 정도로 해서 비핵화를 속이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것도 다 막겠다는 거죠. 어저께 내가 그 6개 안에 대한 골자를 몰라서 얘기는 안 했는데 오늘 그 골자가 나와서 얘기한 겁니다. 그랬을 때 미국의 입장이라는 게 지금 나오는 게 일종의 6건의 행정명령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또 한 가지 뭐냐면 북한의 주요 인사들을 갖다가 해외 출국을 했을 경우에 전범자로 몰 수 있는 그런 조례에도 또 넣었어요. 북한의 주요 인사들 사산 내지는 행동 반경을 제한하는 그런 것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북한의 죄송합니다. 북한의 주요 인사는 누구죠? 김영철. 김영철, 최룡해. 김영남은 늙었기 때문에 이제 90이 다 됐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은 사실상 그냥 지금 그냥 상징적인 인물 남고요. 최선희, 최선희, 김영철, 김계관, 그다음에 최룡해, 그다음에 이번에 김정은 여동생. 여동생, 그거 반드시 들어가죠. 걔는 전범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사산을 갖다가 해외 자산이 이런 게 많이 유출됐으니까 그걸 다 중지시키고 다 압수하고요. 행동도 반경을 다 제한한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만약 최선희가 들었으면은 저 트럼프 저 대통령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살인마. 내가 그 뉴스를 안 보냈는데 북한이 지지난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미국하고의 그런 대북 관계에서 지금 약간 유화적인 지금 정책을 미국에서 핀 거잖아요. 북한을 비핵화만 인정했다고. 그런데 북한의 주요 통신사들이 뭐라냐면 미국한테 어떻게 욕을 했냐면은 살인마, 그다음에 식인종. 응? 식인종. 누가? 북한 놈들이 미국은 식인종이다. 예. 미국은 살인마다. 미제적 침략자들은 저들은 언젠가 돌변하는 아주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그런 내가 뉴스를 보고 웃겨갖고 그냥 내가 캐치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웃기잖아요. 그 뭐 유치하잖아요. 그런 얘기 보도하면 뭐예요? 북한의 그 언론 매체가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대놓고 그 표현하는 방법이 뭐 미제 침략자는 그래도 좋은 이야기고 저 살인마, 사기꾼, 저 집강태 집단, 식인종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들은 그렇게 그걸 화법을 그렇게 비화해서 쓰는데요. 그 어저께 그 1년 동안의 그 비상 그 북한을 그 체제 효력을 연장하는 그 비상 체제가 바로 그런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을 막고 북한의 천연 자원들을 전부 다 해외에 수출 못하게 막고 북한의 그런 주요 인사들에 대한 동향 내지는 행동 그런 제약과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돈, 자산을 전부 동결하고 압수한다. 그럼 김영철이 못 오죠. 김영철이 못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소리 들으면 김영철이가 만일 미국 가겠습니까? 전범으로 몰리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애시당초 북한의 비핵화 카드라는 거는 미국을 속이고 북폭을 모면하고 시진핑의 등을 잔등의 바짝 뒤에 숨어서 미국을 끝까지 피해가는 그런 전략적인 꼼수로 나온 겁니다. 비핵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화법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언론에 대고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요. 김정은이한테 아이고 김정은이 고맙다. 김정은이가 오늘 또 북한을 시켰다는 게 이 친구는 젊은 친구가 영특하다 이거야. 굉장히 과거의 그런 퇴물들하고는 틀리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랑은 틀리대. 굉장히 아주 그 현명한 판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왜 했죠?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 바로 코앞에서 카카, 저는 젊은 나이에 내가 핵무기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저를 갖다 목숨을 살려주고 우리 북한을 좀 도와주고 나의 체제를 끝까지 보존해 준다면 그깟 핵무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 100% 완전한 비핵화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끝까지 믿는다기보다도 끝까지 젊은이를 유도해서 그렇게 포용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롱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그런 걸 가지고 트럼프는 김정은에 속아 넘어갔다. 트럼프는 결국은 대한민국은 안중도 없고 결국 아마 나중에 트럼프는 그냥 미군도 뭐 북한에다가 갖다 처박아 놓고 북한만 오르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점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거의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암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그 밀리터리 엑사이즈가 저는 아마 다음 주에 다시 재개된다는 설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그게 미국에서 어떤 인내와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서 을지 프리덤 그 가디언 훈련을 한 달 정도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또 봐요. 근데 그럴 경우에 미국에서 지금 어떤 입장을 저는 좋냐고 생각하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북한 김정은한테 미국이 좀 더 이해를 구하고 마지막 기회를 또 한번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원래 사람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요. 막판으로 막 갈 때, 막 간다고 그러죠, 우리가. 과거에 그 얘기 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 법무장관, 무슨 심인가? 뭐 어떤 법무장관 있을 때, 그러니까 루키 검사들 있잖아요. 신임 검사들을 모아놓고 대통령과의 그런 어떤 법률에 관한 주제로다가
토요일에 한 적 있었죠. 아, 거기서 여자 법무부 장관요? 예, 그 신임 검사가 그 젊은 20대인가 30대 검사가 노무현을 바라보면서 대통령한테 질문하겠다 하니까 노무현이가 그 어떤 그 법률 논리에서 그 법을 개정한다는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 검사가 이런 얘기를 받아쳤어요. 젊은 검사가 내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는 대통령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아주 당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혼자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노무현이가 갑자기 그걸 딱 보더니 아주 썩은 웃음을 지면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이렇게 노무현이가 그 막 가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사람이 막 갈 때는 어느 정도의 그 상대방을 갖다가 배려보다는 인내를 갖고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나면은 그때는 칼로 죽이는 거죠. 죽이기 전까지는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북한이 끝까지 저렇게 안 하지만 아직까지 그 시간과 여유를 좀 더 두고 북한을 최대한으로다가 그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호소해보자 해서 이제 안 됐을 경우에 북한은 이제 산화하는 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본배의 입을 빌려서 한 이야기는 이번에 비핵화는 다른 때 같이 그렇게 그런 변화를 못한다. 다른 때 같지 않다. 지난 25년 전에 그렇게 늘 미국하고의 그런 중재 역할을 해서 흐지부지 끝난 그런 식의 그 비핵화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끝내 그런 비핵화에 대해서 그 선의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 나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그 현재는 북한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아무런 그 비핵화에 대한 이미 합의를 해놓고 그 합의점에서 어떻게 시행을 할지를 갖다가 그렇게 묵묵부답으로 저렇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원론적인 말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국제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물지만큼 제가 설정하세요. 오늘 상당히 드셔가시면서 매실차 같은 것도 좀 드시면 좋을 텐데. 예, 있습니다. 네? 있습니까? 근데 북한의 그 푸틴이 이제 그 남북 그 정상을 2명을 동시에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이게 9월 12일 날 성사가 된답니다. 그 9월 10일 날 9월 11일. 9월 11일. 그게 참 날짜가 좀 의미가 좀 이상 야릇하네요. 9.11 사태가 9월 11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 타면 안 되는데, 그날. 이거 비행기, 그게 기차로 가야 되겠네. 김정은이 그 비행기 못 타지. 큰일 나지. 예, 9.11 아닙니까? 9.11? 네, 9.11 얘기해 줄게요. 예. 내일 참 6.25 68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니까, 우리 또 6.25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미국에서 혹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 게 있나 좀 봐주세요. 충분하지. 내일 9.11이요. 9.11이 일어났을 때, 9.11 이야기를 하면은 참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지금은 못하고 내가 이제 특집으로 9일에 특집으로 9.11이라는 걸 할게요. 9.11을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불타는 것까지 봤어요. 워싱턴 펜타곤 앞에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 심정만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심정만. 예, 그때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8시 반에 일어나갖고 내가 워싱턴 DC에 이제 거기로 가는데 저기 비즈니스로 가는데 그때 우리 개가 생후 6개월 된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개가 굉장히 귀여웠는데 그 개를 갖다가 내가 불임 수술을 시키러 갔습니다. 근데 왜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불임 수술을 시켜야 오래 살고 그리고 개가 깨끗하게 자란대요. 꼭 해주라고 그래갖고 약 20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불임 수술을 시키러 이제 병원에 갔다 개를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그 입원을 시키면 개는 그 다음날 찾아야 돼. 내가 가니까 개가 막 울어. 내가 간다고. 막 낑낑 우는 거야. 그런데 그때 내가 그 텔레비를 봤는데 그 앞에 병원에서 그 빌딩이 불에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볼륨을 줄여놨어요. 근데 그때도 나는 별 생각을 못했어요. 개 때문에. 내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진입을 하는데 라디오를 딱 틀으니까 그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로다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버지니아에서 그 워싱턴 DC를 가려면 395번 도로를 타야 됩니다. 그 95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뉴욕까지 가는 길하고 다 연계가 돼 있어요. 또 495번 벨트웨이라고 그래갖고, 벨트웨이는 뭐냐면은 미국 95, 그러니까 495번은 그 주만 뺑뺑 돌 수 있는 그런 도로고요. 그 다음에 395번은 한 주만 갈 수 있는 거, 다른 주만. 그 다음에 그냥 두 자리수 95번은 그냥 대륙으로 갔습니다. 뉴욕까지 가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뭐 그건 그렇죠. 근데 395번 도로를 이렇게 쭉 지나가고 워싱턴의 그 포토맥 그 강 다리를 지나가기 전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펜타곤 시티라는 게 있어요. 그 위성 도시입니다. 임의적으로 만든 위성 도시인데 거기는 굉장히 번화한 도시예요. 부자들만 사는 동네고 거기는 그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세계 주요 그런 그 비즈니스 그런 회사들의 그 사무실로 많이 전용이 되고요. 거기도 물론 민간인들도 많이 살지만 거기에 그 근처에 뭐가 있냐면은 그 육각형 건물, 고속도로를 타고 그 상고를 계속 타고 워싱턴으로 진입하기 전에 거기에 보면은 펜타곤이라는 육각형 건물이 나오는데 운전하다가 옆으로 보면은 그 육각형 건물이 다 보여요. 굉장히 크죠. 거기 근처에 딱 갔는데 갑자기 꽈가가 하면서 불길이 일어나고 픽업을 타고 갔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5분 만에 경찰들이 고속도로를 딱 막았어요. 사이카가 나오고 경찰차가 한 수백 대가 와서 395부 도로를 막고 나는 거기 앞에서 멈춰서 있었어요. 그 경찰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긴급 비상 사태니까 고속도로는 전면 오늘 다 차단되니까 골목길을 유예해서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저희 집에서 그 워싱턴 DC까지 그냥 보통 노멀로 가면은 한 30분이면 도착해요. 그리고 트래픽, 교통량이 많으면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집에 몇 시간 걸려요? 8시간 걸려서 집에 갔는데요. 그때 그 골목에서 그 내가 차를 세워놓고 봤는데 펜타곤이 완전 시커먼 건물로다가 그래서 거기 내려가고 근처를 이렇게 돌아서 가보니까 수많은 군인들 복장한 그 펜타곤에 있던 그 군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다 뛰어나가고 그 움직임도 봤고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게 그 소방요원, 경찰 요원들이 거기 청돌같이 막아가지고 거기서 진입 못하고 저는 그 당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고 나서 아침 8시부터 그 고속도로에 나와갖고 집에 도착하니까 7시 반이 됐어요. 7시 반 동안 내가 그 30분 거리 차를 타고 간 거야. 7시 반 동안. 7시간 반 동안. 차가 밀려갖고. 1m 가면은 10분 걸리고, 1m 가면 10분 걸리고, 이렇게 갔어요. 생지옥이었었죠. 그랬을 때 그 9.11을 그렇게 보고 그때부터 이제 그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 월트레이드 센터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그건 나중에 추가로 얘기하고 재미난 얘기를 해줄게요. 9.11이 되면은 비행기표가 일부를 했어요. 그때 뭐냐면 그게 9.11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가 이런 그 국내선 비행기가 손님이 뚝 떨어진 거예요. 테러 당할까봐. 네. 비행기를 그렇죠. 타면은 중동 사람 얼굴만 보는 거야. 겁나죠. 턱수염 길게 길고 머리 터번 두르고 네. 중동 애들은 얼굴이 틀리잖아. 하얀 옷 입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야. 그 중동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지들도 미안해갖고. 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갑자기 그 백인들이 딱 탔는데 나 내리겠다 비행기표. 비행기 나 내리겠다. 그 비행기 그 도어를 다 닫았는데 안 된다고. 그 왜 내리십니까 하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나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승무원들이 딱 보니까 중동 사람이야. 아 이건 이 사람은 우리가 철저한 보안 구역에서 그 시크리트 이미 그 인스펙션을 다 했기 때문에 절대 걱정 없다. 아 나 그래도 못 믿는다. 그때 중동 사람들이 수모를 얼마나 당했냐면은 그러면 조건부를 내세웠어요. 우리 미국 사람들 태울래? 아니면 중동 사람 한두 명 태울래? 얘네들 내보내라. 그래갖고 심지어는 걔네들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어요. 중동 사람들도. 감내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4,000명이 죽었는데? 뉴욕 빌딩에서 4,000명이 죽었는데? 4,000명이 이렇게 하루 만에 죽습니까? 전쟁 나기 전에는? 그 다음에 그 비행기 타고 가면요. 그 중동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젊은 남자들이 있으면 겁나요. 그래서 그 중동 사람들 탄 비행기를 안 타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매해에 그 9월 11일 날은 비행기가 텅텅 비는 거예요. 아하. 그날도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여행사 망한다 해서 미리 9월 5일부터 어떤 홍보를 하냐면은 이번 9월 11일 날 비행기를 타신 분한테는 딱 1달러에 한국 돈 1,000원으로다가 모실 테니까 빨리 예약을 하세요. 갖고 1,000원씩에 탔어요. 1,000원씩. 그래요? 한 5년 동안 그랬어. 1,000원씩에 탔는데 그 막상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이 그랬는데 몇 명 안 탔대. 10명도 안 탔대. 1달러 했는데도? 1달러 했는데도 1달러씩 받았어요. 그만큼 트라우마가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트라우마가 굉장히 있죠. 그 트라우마는 경제적으로 그 여파가 몰아와 갖고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중동의 그 오사마 빈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테러 분자들을 양성해서 그렇게 그 9.11 사태를 벌였을 때 미국 경제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사실상. 그 1930년대 미국의 그 경제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 버금가는 공황이 왔었어요. 네. 딱 그 중동의 그 테러리즘.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끔찍했던, 아니 네. 오사마 빈라덴이 말씀하세요. 네, 끔찍했던 그 상황이었어요. 정말 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었거든요. 완전 영화고. 예. 어떻게 그건 저렇게 괜찮아요. 네. 저렇게 영화를 잘 찍을 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 오사마 빈라덴이 그 마이애미에 그 민간항공 그 조종사 양성소가 있어요. 네네. 거기 한국 사람들도 지금 거기 수천 명이 거기서 비행기 훈련 받고 있습니다. 조종사 되려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최근에는 FBI의 그 백그라운드 검사 받아야 돼요. 조종사가 되려면은 그런 정치적 성향, 정신병 병력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는 무작위로 했대요. 오사마 빈라덴이 걔네들한테 그 연간 3천만 원씩 1년에 한 학기에 3천만 원씩 들여서 조종사 6명을 갖다가 중동의 그 테러리스트들을 거기로 보낸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조종 기술을 배운 거예요. 걔네들이 들어가갖고 직접 조종해갖고 그 뉴욕의 그 빌딩에 그냥 가서 그 월트레이드 센터 그게 트윈 빌딩이에요. 네. 트윈 빌딩이면 쌍둥이 빌딩이야. 똑같아. 네. 그 쌍둥이인데 거기에 한 70몇 층 갖다가 부셔버렸죠. 비행기가 뚫고 들어갔지.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것도 끔찍했지만 더 끔찍한 게 뭐냐면은 거기서 소방대원들이 한 500여 명이 죽었어요. 참 그 소방대원, 미국 소방대원 지금도 그거 굉장히 그 길이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빨리 내려가라. 그러니까 내려가는 사람들이 당신은 왜 안 내려가냐? 당신도 죽은. 나는 괜찮다. 우린 괜찮으니까 빨리 내려가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미국 소방관들이. 한국 소방관들도 그렇죠. 우리나라 소방관들도 굉장히 훌륭하죠. 네. 이렇게 그 화재 현장에서 자기 목숨을 걸어가면서 진짜 난 우리나라 소방대원들은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 미국의 소방대원들하고 거기 갔고요. 그때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80층 이상에서 그 밑에서부터 막 연기가 올라오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 있었어요. 막 옷을 들고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살려줘? 헬기가 접근이 안 되는데 화재가 났는데. 그러니까 불이 점점점 위로 올라오니까 몸이 뜨겁잖아. 그렇죠. 그 90층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약 한 30명 정도 뛰어내렸어. 다 죽었어. 너무 비참해요. 점핑을 한 거예요. 점핑. 윈도우스 뜨거우니까. 점핑한 거. 그거 보고 사람들 다 울었어요. 그거 보고 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밑에 층에서 올라오는데 밑에 얼마나 까마득해. 90층 밑으로 떨어지는데 근데 몸에 뜨거워서 타는 거 보고 탈 바엔 그냥 뛰어내리더라고. 네. 그랬을 때 나는 중동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차라리 그냥 아프가니스탄에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지으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냥 할 소리는 아니지만 결국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들이 다시 재무장해갖고 탈레반들이 다시 정권을 지금 전복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푸틴이 그 남북한 수계들을 동시에 초청을 하는데 9월 11일 정도 될 거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 9.11 사태가 연상이 돼서 지금 거기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푸틴은 그거죠. 이제 푸틴의 마음은 난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푸틴이 이렇게 했냐면은 이번 기회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나하고 코드가 맞고 같이 코드 쉐어를 해야 돼. 같이 맞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북한이 이미 나하고 그런 순혈맹 관계지만 남한까지 내가 순혈맹보다 갖고 있으면은 미국 쫓아내는 데는 아주 쉽겠구나 하고 푸틴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 속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이제 그 같은 그 정치적 이념과 노선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 공산주의 국가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을 가니까 이번에 됐다. 역대 대한민국 정권보다 이 정권이 우리 러시아가 같이 협력하기는 가장 최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하고 남한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갖고 북한하고 똘똘 뭉쳐서 중국과 힘을 합쳐갖고 뭐 시리아, 이란 뭐 다 그 터키가 해서 신동맹 체제를 만들어갖고 미국을 몰아내겠다는 난 그런 속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일은 9월 11일.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면적인 그 비핵화를 북한이 김정은이가 한다고 그래서 그 신뢰를 보냈다는 얘기를 이게 오래전 얘기예요. 이게 어느 때 나왔냐면은 북한에서 며칠 전에 그러니까 그 장소 그 미상에 그 뭐 자기들이 그 임의적으로다가 탄도미사일 체계를 폭발시켰다고 자랑한 거잖아요. 그 미국에서 뭐 보지도 않았고 그런 그 미사일 체계가 진짜 미사일 체계인지 아니면 뭐 그 전모대를 갖다 세워놓고 그거 갖다가 폭발시켰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눈을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얘네들이 뭐 영상 제공한 것도 아니고 뭐 영상 제공도 뭐 어디서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옛날 거 갖다 이상한 거 갖다 보여줘도 되잖아. 북한들도 하도 거짓말 잘 시키니까. 그랬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는 굉장히 영리하다. 터프한 사람이다. 영리하고. 그래 이렇게 김정은이가 그렇게 했다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그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증거적으로 어떤 그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다 했다 하면 그걸 믿겠어요? 그럼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여주지 않고 김정은이 혼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똑똑하네. 터프하고 아이고 김정은이가 어저께 또 한 번 그 비핵화한다고 폭발했다는데 잘하고 있다. 이 얘기를 농담이나 쪼크로 한 거예요. 조롱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 그 방송에도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굉장히 칭송하고요. 뭐 좌파 방송에 있든 우파 방송에 있든 굉장히 칭송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돌아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답답한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트럼프는 이미 돌변했다. 트럼프한테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트럼프 안 믿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면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내의 한계를 갖다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내 한계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저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 인내의 한계의 그 실험은 그렇게 불과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우리 방송은 참 이 재미난 얘기가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재미난 얘기가 많고 이게 방송이 또 이렇게 너무 경직된 상황에서 그런 정치적인 것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뭐랄까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그냥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북한 지난번에 한참 북한의 풍계를 뭐 폭파한다고 지들끼리 일종의 불쇼를 했지 않습니까? 다이너마이트 쇼 한 건가? 확실히 몰라요. 그랬을 때 풍계리에 왜 1만 달러를 내야 된다는 거 보도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그게 뭐냐면은, 예, 북한의 풍계리 폭파할 때, 예, 서방 기자들한테 빨리 들어와라. 들어와서 니네들이, 우리가 이런 멋진, 핵시설 장소를 폭파하니까, 모든 서방의 언론인들은 빨리 들어와서, 풍계리 핵시장 폐기를, 관람하는데, 취재비 리더가, 미국 언론자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북한 통신사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1만 달러냐니까 북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는 함부로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나라고 너네들하고 수교도 안 됐기 때문에 근접할 수가 없는 나라다 이거야. 이런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쉽게 들어온다는 거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니네들이 죽었다 깨도 북한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야. 그렇죠. 니네들이 아무리 길고 기는 뉴욕 타임스의 기자라도 우리 북한 땅에 못 들어와. 정변이라도 못 들어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핵 폐기를 우리가 이렇게 선의적으로 하고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더군다나 북한이라는 이런 훌륭한 나라, 비자 없이는 들어오지도 못하는 나라를 그냥 니네들이 비자 명목으로다가 그냥 비자 하나 받았다고 생각하고 일건당 1만 원씩을 북한에 들어와서 그런 사진 명목으로 취재 비용으로다가 얘네들이 내야 된다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대요. 공문을 받고도 일단 들어간 거래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자들이 1만 달러 없다. 우리 1만 달러 못 내겠다. 이렇게 하고 북한은 이제 그거를 물론 받고 싶었지만 일단 그렇게 해놓고서 만일 기자들이 이거 우리 전부 다 못 가겠다 이렇게 단합하면 안 되잖아. 일단 들어오게 해놓고 거기서 또 바보들은 낼지도 모르니까 그 요행을 바란 거지. 대부분 안 냈대요. 대부분 안 냈고. 그래? 그러니까 북한이 아이고, 달러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선전부 놈들이 요번 기회에 돈 벌자 해갖고 1인당 병신들 1인당 500불에서 그냥 한 100불만 받아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큰 돈이지. 너무나 비자 값을 너무 책정을 크게 한 거죠. 욕심이 너무 과했어요. 내가 볼 때는 100만 원만 해도 낼 방송국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1,000만 원을 달랬다고 그래갖고 그게 결국은 북한에서는 그게 창피하니까 야 그럼 어떻게 힘만 따라냐니까 우리 땅은 그렇게 쉽게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 그러니까 사진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 비자 값으로 10,000불씩 달랬다고 이 얘기를 한 거래 맞대요. 참 정말 창피한 적석이 집단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내가 아까 얘기한 6.25 동란 때 전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사실 옛날에 돈을 받았어요. 한 구당 얼마씩. 그러게요. 미국에 돈 냈어요. 북한하고 그렇게 대립관계 있을 때도 북한에서 유해를 발굴하는 미국의 유해 발굴단이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맥구를 캐왔는데요. 그때 북한에서 1인당 얼마씩 줬대요. 돈을 주고 갖고 왔대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지금 어떤 변화를 겪고 있냐면요. 북한이 지금 북한이 변화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12일 날 회담 이후에 북한에 있는 모든 당 간부들이 마음이 다 들떠 있대요. 왜요? 야 미국하고 이제 그런 비핵화도 하고 그러면 미국에 돈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거 하니까 이 북한에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밀수하라고 강요를 한대. 밀수하라고. 빨리 가서 니들 가서 일하지 말고 빨리 중국 가서 뭐 사갖고 와갖고 빨리 뭐 팔아갖고 돈 남기고 빨리 어디 가서 빨리 해갖고 돈 만들으라고. 그래갖고 막 북한이 막 밀수를 하고 북한 물건 갖다 막 팔고 막 들여오고 해갖고 아주 밀수가 형성하고 있대. 북한은 완전 밀수래. 100%. 네. 근데 그 밀수도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이 밀수에 아주 전면적으로 나섰대요. 외화를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는 게 뭐냐니까 웃겨 북한은. 북한은 진짜 재밌어요. 참 재밌는 나라예요. 그럼 밀수는 어떤 걸 하냐? 니네들이 갖다 어떤 걸 파냐니까
주로 이제 석탄, 뭐 고철, 뭐 이런 광물이나 네. 한약 재료, 토끼 가죽 그런 거 중국에다 주고 중국에다가 뭘 갖고 오냐면은 승용차하고 비료, 농약 이런 거랑 맞바꾼대요. 네. 그래서 이 국경이 지금 완전히 그 중국하고의 그런 보따리 장사 밀수가 아주 엄청 지금 뭐 그게 난리가 났답니다. 그 북한 정부가 모든 그 당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멍청하게 이렇게 서 있지 말고 빨리 가서 돈이라도 만들어 오라고. 그 돈이 없긴 없나 봐. 그 북한이 지금 저렇게 그 어떤 국가가 그 존립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그 체계적인 그런 뭐 경제 그 기반이 있어야지 나라를 운영하는데 저는 경제 기반의 구조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그냥 정부도 보따리 장사, 일반 시민도 보따리 장사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뉴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이제 핵시설에 대한 그 비핵화를 만일 할 경우에 북한의 임의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북한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북한은 그런 거에 손을 대지 말고 북한이 그런 그 핵폐기라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그 신뢰 구축과 그런 차원에서 그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디트란이라는 그런 국가정보원 산하의 그런 전략연구원이 이야기한 건데요. 그럼 뭐 이건 뭐 이 사람이 이야기를 물론 이 사람이 잘했지만 뭐 이런 이야기는 다들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북한이 임의적으로다가 핵폐기를 하지 말고 네. 핵폐기를 하려고 진짜 그런다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북한의 핵물질, 미사일 뭐 전부 총괄해 갖고 국제사회에 먼저 신고를 해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다가 사찰 허용을 먼저 받아라 이거야. 받고서 그런 사찰단들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데에 대한 그 비핵화의 그 합의한 그 내용에 따라서 시행을 하라 이거야. 그럼 거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 얘기 나오잖아요. 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 분리기를 해체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얘기할 때 원심 분리기가 뭔지 몰라. 대부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가 원심 분리기 뭐야 그게? 뭐 그 뺑뺑 돌아가는 기계인데 원심 분리기 원리는 다 똑같아요. 맞습니다. 뺑뺑 돌아가는 기계입니다. 근데 원심 분리기를 갖다가 해체하지 않는 한은 북한의 비핵화를 막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원심 분리기, 우라늄 농축 생산을 위한 원심 분리기를 해체하고 핵 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전부 신뢰 있게 유엔 감시단에 넘기라 이거예요. 니네들이 하지 말고. 그 이제 이제 뭐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물론 그 비핵화 때문에 그 주한 미군의 그런 훈련 계획이 취소된 거는 그게 앞으로 얼마 그 유예 기간을 두고 안 했다고 그래서 뭐 한국이 안보가 크게 이렇게 달라지고 위협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야. 비핵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북한이 이렇게 미국에서까지 이렇게 자기네들한테 어떤 신뢰감을 주고 자기가 요구했던 김정은이가 요구했던 그런 군사훈련까지 유보시킨 상황에서 북한은 이제 행동에 나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네들이 그렇게 임의적으로 핵 폐기하지 말고 국제 사찰 감시단을 그 허용을 받아라. 허용해서 핵 사찰을 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ABC 뉴스에서 얘기하는데요. 매티스 국방부장이 중국을 갑니다. 중반대 이 내용은 뭐냐면은 최근 이제 매티스 장군이 중국의 중국 놈들을 이뻐서 가는 게 아니고 따지러 가는 거예요.
따지러 가는데 왜 따지냐면 최근 그 중국에서 그 남중국해 이게 말이 많죠. 그 다오다오인가 거기에 중국 놈들이 그 말레이시아 반도 그 베트남, 필리핀 뭐 수많은 나라가 거기다 직결돼 있죠. 전부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야, 다들 거기에. 네. 그런데 자기 땅이라고 보죠. 예, 분쟁 지역이죠. 근데 중국이 왜 그걸 거기를 카트를 했냐? 미국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네. 미국이 거기 배치하니까 미국과 영국 권한이 못 들어오게 해서 거기 길목을 차단하면 미국이 우리 못 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해수면에 산봉우리 같은 조그만 바위가 하나 올라와서 파도 치는 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 돌조각을 갖다가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시멘트로 인공 시멘트를 부어서 거기다가 비행장과 미사일 기지를 갖다 만들어 버렸어요. 이미 다 중국이 됐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중국이 거기서 막 협박하고 거기 지나가는 그 뭐 모든 선박을 규제하고 이게 통제하는 게 불법이라 이거야. 아니 세계가 어떻게 니네 땅이냐. 그러면서 그런 걸 그래서 긴장 고조시키고 그다음에 지난번 그 미국한테 그런 레이저 광선 쏴갖고 위협하는 행동. 그다음에 그 중국군들이 지금 중국군들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아프리카에도 가 있고 그 비서방 그 아시아 동아시아 그 나라들 있죠. 중국군들 다 가 있습니다. 그 중국 놈들은요. 그런 그 변방 국가에다가 막 어떤 농사 시설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수돗물 같은 그런 상수 시설도 만들어주고 기관 산업도 만들어줘갖고 걔네들한테 그 일종의 그 식민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줘주고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군대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동맹국들 약소 국가들한테 그런 군사력을 목적으로 확장시키는 거하고 했을 때 우리가 미국 대만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무기를 팔 것이다. 라고 이제 엄포를 주러 간 거예요. 만약 중국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 대만한테 무기 팔겠다. 대만한테 무기 팔면 중국은 완전히 그냥 쓰러지죠. 나자퍼지죠. 그럴 때 중국은 매티스 장관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인 게 이렇게 비굴하지 않고 중국의 그런 어떤 그 국제사회에서 그런 역행되는 그런 침략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매티스 장관은 이의를 제대로 성토하는 거죠. 물 한 잔만 더 마시고 뉴스 하나가 더 나와서. 네. 우리 진아림님이 오늘 늦게 들어오셨나 보네요. 그래요. 그 북한이 말입니다. 그 평양하고 평성이라는 도시가 있다는데 그걸 한번 물어봐 주세요. 평양하고 평성하고 똑같은 도시인가? 틀리죠. 평양하고 평성은. 틀립니까? 네네. 평성하고. 근데 평성이 평양보다 더 좋다는데요? 그래요? 거기 주민 수준도 좋고 네. 상류 도시라는데 평성이. 그래요? 예. 근데 여기서 웃기는 게 북한의 그 일반 주민들이 평양에서 물론 평양에 잘 들어갈 수도 없지만 관광까지는 할 수 있대요. 근데 평양에서 이 잠을 자거나 그런 건 안 된대요. 왜냐하면 평양에는 그 평양 시민권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거 웃기지도 않네. 그런데 그 북한에서 왜 일반 시민들이 왜 평양이나 평성을 가려고 그러냐면은 거길 가야만 그래도 거기서 뭐라 조금 하면 돈벌이가 된답니다. 거기 뭐 집사 같은 거 다 줘도 그래도 돈이 남는데요. 그래서 평양을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런대요. 평양? 북한의 다른 도시들은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없대요. 오로지 평양을 가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웃기는 게 평양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자신의 거주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등록증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 특정 거주 지역에 그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만 평양에 살 수 있는 거래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군요. 1인당 얼마씩이냐면 1,500불씩을 받는데 1,500불. 한국 돈으로 150만 원을 줘야만 그 증을 만들어준대요. 그러면 그 증을 만들어주면 평양에 주거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따지냐면은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뭐 기반 산업의 그런 기술자라든가 그리고 우수한 그 주민들은 그런 돈 안 내도 그런 평양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일반 그 사람들은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이 그 1,500불이라는 그 돈을 내고 시민권을 달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은 왜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왜 평양에 사느냐. 평양은 그래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밥먹는 지장이 없고 내가 좀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평양에 이제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또 되는 게 만일 그렇게 해갖고 어느 주거지에 있을 때 공안원이 급습을 해갖고 불법 체류자로다가 해갖고 진역을 보낸답니다. 그게 무서워갖고 아니 난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이 기사를 뜰래다 말았는데 아니 이게 뭐 미국입니까? 북한에서 북한 사람이 북한 땅 가는데도 불법 체류자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쵸? 네. 불법 체류자로다 적발돼갖고 진역을 산대요. 추방당한대요. 네.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쵸? 네. 아니, 어떻게, 북한 주민이 북한 땅을 가는데 불법 체류자가 왜 되죠? 그 우리 대한민국 서울 살면은 요즘은 서울 사료라도 안 사지 공기탁해서 다들 나가죠? 그럼 대한민국 서울도 만약 그 특권층의 그런 도시면은 돈 받아야 되겠네? 그렇게 되면 아마 난리가 나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북한이 그런 자기 땅에서도 자기가 살고 싶어도 시민권비를 내야 살 수 있는 굉장히 진짜 지구상에서 상상할 수 없고 아주 그 이상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이제 방송을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배우 장관이 이틀 전에도 북한에 갈 일이 당분간 없다. 오늘은 또 본배우 장관이 북한이 그렇게 선의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경한 군사 공격 대립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거는 북한하고 이미 돌아오지 않는 그 선을 난 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또 이제 미국과 그런 최악의 그런 순간을 맞았을 때 또 다른 술수를 갖고 나옵니다.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건한 북한 응징 자세를 좀 가진다고 보고요. 절대 북한이 이렇게 미국을 갖다가 이렇게 약을 올리고 이렇게 막 갖고 놀면은 결국 북한은 자기네들이 그 과거에 25년 전에 우리 이렇게 갖고 놀아도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우리한테 그 핵무기가 무서워갖고 흐지부지하고 끝나더라. 오히려 피하더라. 이런 북한의 그런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문제가 오로지 그냥 뚝딱 한 가지 본베어 장관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그 1년 동안 다시 또 유예시킨 그런 비상체제의 북한의 그 제재 활동은 유쾌한 그 북한 수뇌부들의 자산과 행동 반경 제한이라든가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 동결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그 해외 송출하는 그 인력을 전면 차단한다. 북한의 그런 주요 산물인 광석이라든가 그런 그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철광물을 절대 수출하는 걸 금한다라는 일종의 뭐 완전히 이게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북한이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야 이거 완전히 숨줄 끊어도 진짜 이게 보통이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벌써 열흘 동안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아니 지금쯤 판문점에 그 최선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 북한은 항거하고 북한은 이미 도착하자마자 중대회의를 열고 야 우리가 당했다. 트럼프한테. 예, 우리가 다 뺏기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가 바로 부른 거예요. 불러서 절대 주면 안 된다. 미국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으니까. 근데 끝까지 내가 핵으로라도 널 막아줄 테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너는 내 말대로 해라. 미국하고 절대
어떤 대립도 하지 말고 감정적인 차원도 갖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목표인 단계적 비핵화라는 거는 있는 핵무기를 놔두고 앞으로 만들지 않고 있는 쓰레기 장소를 폐쇄하는 게 비핵화니까 그것만 철저히 해서 그 시간대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 현상을 가질 때까지만 그거 계속 유지해 나가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저들의 그 아주 비겁한 그런 수술을 갖고 있는 거죠. 러시아까지 또 개입을 하고 북한을 옹호하고 또 우리 측에서 러시아에 가서 동맹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결코 미국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걸 봤을 때 왜 그 대한민국은 우리하고 지난 그 50년 동안의 그런 반세기에 걸쳐서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는 그런 동맹 관계, 한미 상호 그 상호 그 방어 조약까지 맺고 우리가 별다른 탈 없이 이렇게 우리 미군들이 유교동란에 그렇게 수많은 희생자와 그리고 현재 그 주한미군에 우리가 28,000명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왜 그 러시아에 가가지고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인지를 했고 알았을 때 결국은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을 강하게 공격을 해서 북한을 괴멸시키고 그 다음에 남한을 정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난 그걸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2시간 8분 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또 뉴스가 여지없이 2시간여 동안 줄기차게 우리 애청자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미있는 방송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네. 우리 선구자 방송의 그 안토니오님 그 코너는 미국의 그 생생한 그 따끈따끈한 뉴스를 저희가 접할 수 있다는 그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고 또 관심 있는 그런 그 방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에 가서 뭐 이렇게 본다고 여기를 모두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특별히 또 할 얘기는 없는데 우리 안토니오님의 할 필요 없죠. 매력적인 방송을 알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안 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몰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딴 방송에 애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방송에 그냥 애청자로 남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도 뭐냐면은 우리는 사실 뭐 그런 것도 뭐 그 방송의 흐름을 좀 이렇게 약간 그 너무 그 단조로운 면을 벗어나서 그런 거겠지만 사실상 메인은 우리는 그 기본은 뭐 정확한 보도를 하는 게 굉장히 그게 중요하죠. 그게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우리 인생은 미안성님이 며칠 만에 좀 들어오셨는데 그동안 바쁘시고 또 우리 인생은 미안성님이 또 초저녁 잠이 많으신 분이어서 아주 그냥 이때 조금 버팅기면서 보면은 늦게까지 잠을 안 주무시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초저녁 잠이 많으신 분들은 일찍 주무시잖아요. 졸려가지고 오늘 모처럼 오셨는데 안토니오님한테 꼭 연락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모양이더라고요. 서울 오시면 꼭 연락을 달라고.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덕수궁에서 한번 만났었죠, 우리 인생원 미안성님.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이 우리가 우리는 사실상 그 독창적이니까. 네. 우리가 애청자분들께서 타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우리는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는 여기 주어진 상태에서 그냥 우리끼리만의 그런 그 알찬 그런 서로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송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남 논산에서 계시는 우리 그 최창락 선한목자 TV 방송을 하고 계시는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목사님하고 또 함께 하시는 그 같은 교회 성도이신 논산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성희 님이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그 안토니오님의 그 방송을 또 토대로 해서 미북 회담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그 전략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토니오님의 그 분석력이 참 정확하고 그렇게 또 평가를 높이 해주고 계시는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들어오셔서 지금
오늘 뭐 촬영을 하셨던 모양인데 지금 또 시청을 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또 유명하신 네. 분들인데 우리 그렇죠. 안토니오님의 그 평가 그렇게 네. 분석해 주는 것을 굉장히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신 네, 분들이거든요. 그럼 상당히 고맙죠. 저도 고맙고요. 그 목사님 제가 방송에서 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다 봤죠. 그 목사님 방송 제가 한 여러 편 본 것 같고요. 예. 굉장히 아주 거기 제가 감명적으로 그 방송 봤고, 그때 항상 그때가 뭐냐면은 그때 한참 그 탄기국의 집회가 그냥 거셌을 때 그때 네. 그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제가 하는 그 방송 토론을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시고 또 평론을 내가 잘 못하고 떠나서, 근데 그건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미국에 있는 뉴스가 이렇게 그거를 캐치를 해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북한의 그 비현실적인 게 나오고, 미국에서는 결코 그 대한민국을 반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실이 나오고, 뭐 이런 걸 내가 그냥 고지고대로 나는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하나 거짓말한 게 없고, 그 방송의 내용이 뭐 그게 뭐 유익했든 뭐 알차지 않든 어떤 걸 떠나서 모든 게 다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면은 뭐 특정 방송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방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충분한 자료가 있지 않으면 방송 진행하기 어려워요. 어렵고, 사실 그런 전문인들을 데려다 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성자 방송하고 인연이 그렇게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만큼 그 뉴스에 대한 어떤 맥락에서 과연 이게 내가 속임 없이 이런 뉴스를 정론을 보도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거짓없이 보도했어. 또 그게 이렇게 오래까지 길게 갔고, 지금도 계속 북한 문제와 한반도의 그런 비핵화 문제, 저는 사실 국내 정치 문제도 하긴 하지만, 뭐 그거는 우리 국내 정치라는 거는 사실상 지금 어둠의 벽에 쌓여서 가려져 있고 이미 다 코마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시고